감사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어머니가 어떤 행동을 하셔도 이해하려고 했고 함부로 반기를 들지 못하고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남편이 바람나서 밖에서 나와온 아들을 대신 키워줄 사람이면 어떤 행동을 하셔도 진심은 다를 거라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저는 계속된 시어머니의 괴롭힘에 그런 생각을 점점 지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뒤로도 계속 저를 많이 괴롭히셨어요. 그동안 저한테 잘해주셨던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남보다 못하게 저를 대우하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 때문인지 시누이까지도 저를 대놓고 무시하고 갑질을 일삼는 것을 당하며 저는 점점 더 스트레스가 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끔은 남편에게 불평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남편 역시 힘든 것을 알기에 웬만하면 제 일을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스트레스 때문인지 저희는 몇 년째 아이도 쉽게 생기지 않아 여러모로 힘든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힘든 일은 꼭 연달아 오는지 제가 가장 스트레스가 많았던 그 시기에 결국 아버님까지 돌아가시고 마셨습니다. 한번 쓰러지신 뒤로 상태가 좋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그렇게 일찍 돌아가실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가끔씩 아버님 얼굴 뵐 때마다 사랑받던 좋은 시절 떠올리며 위로를 받던 저였는데 갑자기 아버님까지 떠나시고 나니 저는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 역시 아버님이 갑작스럽게 떠나신 일로 괴로워했고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친어머니에 대한 얘기 한번 나누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시아버지에게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아버님이 쓰러지시고 나서는 괜히 아픈 사람을 괴롭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복을 하시면 얘기를 나누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그런 일 없이 돌아가시고 말았네요. 왜 외도를 벌이셔서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셨던 건지 자신을 사랑하셨는지 묻고 싶은 게 많다고 했지만 그걸 알 수 있는 기회는 결국 영영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저도 말씀도 잘 못하고 돌아가신 아버님을 생각하면 그 얘기를 꺼내지 않은 게 잘한 일이다 싶었지만 마음고생 심했던 남편을 생각하면 더없이 안쓰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다 지난 일이었기에 저희는 아버님을 잘 보내드리는 것에만 집중해 무사히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홀로 상주자리를 지켰고 저는 시어머니를 도와 손님 맞이에 분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손님들도 꽤 오셨는데 이상하게도 어머니가 그 앞에서는 제게 옛날처럼 다정한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잠시 옛 기억이 떠올라 기분이 좋기도 했지만 그건 역시 가식일 거라는 생각에 갑자기 시어머니가 더 무서워지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아버지까지 돌아가셨으니 나를 얼마나 괴롭히실지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런 일은 머지않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아팠던 날이었습니다. 부모님 기일쯤만 되면 이상하게 몸살을 앓곤 했는데 그때도 남편과 함께 납골당을 다녀와서는 며칠 내내 앓고 있었죠. 하필이면 얼마 전 시아버지까지 보내드린 바람에 더 힘든 듯 했어요. 그래서 저는 며칠간 회사에 월차와 연차를 낸 상태였는데 시어머니가 제가 쉬고 있다는 걸 아시고는 쉬는 김에 와서 집 정리를 하라며 난리를 피우셨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신 흔적을 정리해야 한다는 이유였죠. 결국 시어머니 성화에 못 이긴 저는 아픈 몸을 끌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하루 종일 시아버지 쓰시던 짐을 정리하고 청소를 해야 했던 저는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보같이 힘들다는 말도 못하고 묵묵히 청소를 해야만 했어요. 이러다 집에 못 가는 건 아닌가 싶은 그때 제가 시댁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는 남편이 저를 데리러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은서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쉬었던 건데 왜 부르셨어요? 내가 할 일이 많아서 좀 도와달라고 불렀지. 그리고 이미 며칠 쉬었다면서 뭘 계속 쉬니? 좀 움직이고 해야 몸도 빨리 낫는 거지. 그래도 다음에는 아픈 사람 사정 좀 봐주세요.
차라리 저를 시키시고요. 예? 남편이 저를 생각한다고 시어머니에게 서운하게 말을 했더니 순간 시어머니 표정이 싹 바뀌는 게 보였습니다. 괜히 나 때문에 남편에게까지 불똥이 튈까 싶었던 저는 그 자리를 얼른 벗어날 생각으로 짐을 챙기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기도 전에 안방에 들어가셨던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뛰쳐나오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예, 너 거기 서봐라. 얼른. 예? 왜 그러세요, 어머니? 너 아까 안방 청소하면서 봉투 못 봤니? 봉투요? 어떤 봉투요? 흰 봉투 말이야. 내가 돈이 들어있는 봉투를 올려놨는데 그게 왜 없냐? 순간 저는 시어머니 화장대에 올려져 있던 봉투를 기억해냈습니다. 청소할 때는 정신이 없어서 미처 신경 쓰지도 못했는데 그러고 보니 하얀 봉투가 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걸 신우이가 챙겨 나가던 모습도 생각이 났습니다. 신우이도 같이 살고 있는 집이니 뭘 집어가든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아마 그게 돈 봉투였던 모양이었습니다. 아, 그거 아까 아가씨가 들고 가던데요? 제가 청소할 때 안방에 몇 번 왔다 갔었거든요. 뭐? 너는 지금 내 앞에서 내 딸을 의심하는 거니? 걔가 뭐가 아쉽다고 그걸 가져가. 돈에 욕심내려면 고아인 너나 그러겠지. 저는 그 봉투 만진 적도 없어요, 어머니. 청소하면서 옮기긴 했어도 안에 뭐가 들어있는 줄도 몰랐고 어머니가 지금 말씀하시기 전에는 신경도 못 쓰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게 뭔 줄 알고 가져가겠어요. 그거야 돈 봉투에 돈이 들어있겠지. 그걸 생각해봐야 하는 거냐? 그래도 네가 염치는 있는 줄 알았더니 얼굴색 하나 안 바뀌고 거짓말을 하네? 지금이라도 내놓으면 뭐라 안 할 테니까 솔직하게 말해라. 정말 네가 가져간 거 아니야? 저 정말 아니라니까요, 어머니. 이게 정말 말로 해선 안 듣네? 어디 뒤져서 맞아봐야 정신 차릴래?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은서가 그 돈 가져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런 일로 손까지 올리시다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진호 네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여자한테 홀려서 키워준 엄마한테 척을 져. 설마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나를 어미 취급도 안 하겠다 이거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설마 그럴 리 없잖아요. 그래도 정말로 은서는 아니에요. 아영이도 그냥 급해서 가져갔을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래, 내가 오늘은 증거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지만 다음번에 걸리면 가만히 안 있을 줄 알아. 신우이의 짓이 확실한데도 제가 고아라서 괜히 의심하시는 시어머니의 행동에 저는 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날은 제 대신 막아서주는 남편 때문에 시어머니의 손찌검은 피할 수 있었네요. 하지만 그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주말이라 쉬고 있던 제게 시어머니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너한테 급하게 물어볼 일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집으로 와라. 혼자 시댁에 가기 무서워서 망설여지는데 하필이면 남편이 급히 볼 일이 있다며 나간 탓에 꼼짝없이 결국 저 혼자 시댁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부르신 이유는 저번이랑 비슷한 이유였어요. 내가 제일 아끼던 알반지가 없어졌다. 루비 반지인데 너 본 적 없니? 예, 저는 못 봤는데요. 그래, 네가 그 말 할 줄 알았지. 그럼 분명 저번 주까지 있던 반지가 갑자기 발이 달려서 사라졌을까? 어머니, 저는 그 반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걸요. 내가 너한테 몇 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네가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내가 널 괜히 의심하는 줄 아니? 너 옛날에 보육원 살 때 도둑질해서 잡혔어 안 잡혔어? 어머니,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정말 아니에요. 억울해요.
시어머니는 20여 년 전 이야기까지 꺼내며 저를 도둑 취급하셨습니다. 사실 전에 제가 보육원에서 지낼 적에 도둑으로 의심을 받았던 일이 있었어요. 저는 그냥 길에 떨어진 걸 주워서 들고 있었을 뿐인데 그걸 제가 탐을 내 훔친 거라며 다들 저를 보고 도둑질을 했다고 했었습니다. 하필이면 외부인들이 오시던 행사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탓에 괜히 억울한 일을 당해야만 했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길에 떨어지거나 주인 없는 물건에는 절대로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화장대 위에 있던 봉투에 눈이 가지 않았던 것도 그런 습관 때문이었죠. 나는 네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어차피 진호가 내 친자식도 아니고 그 양반이 너를 예쁘다 하니까 별소리 않고 받아줬지만 네가 언젠간 이런 짓을 할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래도 은혜는 아는 줄 알았더니 감히 도둑질이 나고 말이야. 이래서 애초에 근본 모르는 것들이랑 엮이면 안 되는 건데 너 같은 도둑년을 내 집에 들였다가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어머니, 저 정말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께 맹세하고서 아니에요. 뒤진 부모 앞에 맹세해봐야 무슨 소용이야. 그럴 거 없고 내가 오늘 네 버릇을 제대로 고쳐줄 테니까 각오해라. 얼른 바지 걷어 올려. 시어머니는 기어이 제 버릇을 고치겠다며 다리에 회초리를 대셨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비통해서 당장이라도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지만 몇 대 맞아들이면 그만하실까 싶어서 참을 수밖에 없었죠. 부모님께도 맞아본 적 없던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회초리를 맞아보았습니다. 인연이 더러운 손버릇을 내 집에서. 하지만 부어오르는 종아리보다도 시어머니의 그런 말들이 더 아팠습니다. 매번 말로 사람에게 생채기를 내는 시어머니가 참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제가 억울하게 맞고 있던 그때 현관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를 때리시던 어머니도 손을 멈추시고 현관 쪽으로 고개를 돌리셨죠. 그곳에는 왠지 심각해 보이는 남편과 시누이가 같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시누이의 손에 빨간 루비 반지가 끼워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가씨, 그 반지 뭐예요? 어머니 반지 아니에요? 맞는데 왜요? 어머니, 그거 보세요. 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정말 도둑질하는 사람 아니라고요. 안 그래도 부모님 없이 자라서 서럽고 고통스러운 저인데 왜 이렇게까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세요? 인연이 그럼 그런 거지. 어디서 학다구니를 쓰고 있어? 시어머니는 제게 사과할 생각도 없이 도리어 제가 언성을 높였다며 더 화를 내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에도 저는 서럽고 마음이 아파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상황을 대충 짐작한 제 남편이 신발도 벗지 않은 발로 성큼성큼 들어와서는 제 등짝을 후리려는 시어머니의 머리통을 걷어차버렸고 시모는 그 한 방에 나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평소 유한 남편의 행동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폭력성에 저와 신우, 시모 모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걸로도 남편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당장이라도 무슨 짓을 할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놀란 제가 시모에게 다가가려는 남편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죠. 여보, 왜 그래? 이게 무슨 짓이야? 엄마 머리에서 피나. 오빠 미쳤어? 어떻게 엄마를 때릴 수가 있어? 아이고, 남의 자식 내 새끼처럼 키워놨더니 저놈이 나 죽이네. 이런 배은망덕한 것들을 봤나? 입 안 닥쳐? 나 지금 정말 참고 있으니까 이 상터 난리 피우면 난 무슨 짓 할지 몰라. 너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오냐, 너도 이제 네 본색 드러내겠다 이거야? 아주 부창부수났구나. 아영아, 얼른 경찰에 신고해서 이것들 잡아가라고 그래. 그만하라고 했지? 내가 당신이 벌인 짓 다 알고 왔다고. 그럼 그런 거지. 순간 남편은 거실에 있던 TV까지 집어던지며
아수라장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남편이 그렇게 분노한 모습이 처음이었던 저는 대체 무슨 일로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남편의 입에서 충격적인 진실이 나오기 전까지 말이죠. 내가 지금 어디 다녀왔는지 알아? 아버지 변호사 만나고 왔어. 아버지가 내 앞으로 유언장을 써놓으셨더라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빨리 연락을 못 받아서 한 달이나 지나서야 알게 된 거지. 근데 그 유언장에 참 많은 내용들이 적혀 있었더라고. 덕분에 그동안 내가 평생 몰랐던 일들을 알게 됐지 뭐야. 똑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님이 남편에게 재산을 상속하며 유언장을 남겨놓으셨더라고요. 그 안에는 남편의 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혼외자가 아니었어요. 남편의 친어머니는 남편을 낳고 일찍 돌아가셨고 그 후로 시아버지가 재혼을 하셔서 만난 분이 지금의 시모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엄마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재혼을 택하셨고 그래서 일부러 자식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아픔을 모르고 걱정 없이 자라게 하고 싶으셨겠죠. 뭐냐? 하지만 남편이 우연히 입양 서류를 보게 되었고 그걸 두고 시모가 거짓을 말했던 거였습니다. 시모가 남편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수십 년간 가스라이팅을 할 동안 아버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저조차도 아버님이 계실 때는 시모가 제게 잘해주는 줄만 알았으니 아버님도 평생 속으실 수밖에 없으셨겠다 싶었어요. 남편은 부정한 자식이라는 생각에 시아버지에게 말도 못 꺼냈고 그걸 뻔히 알고 있던 시모는 가족 모두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쓰러지시자마자 시아버지 재산을 틀어주고 남편이 평생 죄책감을 가지며 살게 했죠. 하지만 다행히 남편은 아버님이 남기신 유언장을 보고서야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당연히 시모를 가만둘 수 없었을 겁니다.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당신 때문에 내가 무슨 마음으로 살았는지 아느냐고! 죄 없는 내 어머니를 원망하고 나 자신을 저주하며 살았어. 당신한테 고마워하면서 내 아버지한테 입 뻥끗 못하고 살았다고. 근데 그게 다 당신 술수였다니. 내가 그런 당신을 그냥 둘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내가 지금 당신 죽여버려도 당신은 아무 말 못해. 그동안 당신이 나랑 내 와이프한테 한 짓 생각하면 내가 지금 당장 니들 모녀 찢어 죽인다고 해도 아무도 욕 못해. 남편은 정말 억울하고 분해 보였고 당장이라도 무슨 짓을 저지를 것처럼 위험해 보였습니다. 저도 그런 남편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했지만 그렇다고 내 남편이 범죄자가 되게 둘 순 없었어요. 이제라도 우리가 진실을 알고 행복해지려면 더더욱 그 상황을 참아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이 무슨 짓을 벌이기 전에 억지로 끌고 나올 수밖에 없었고 집으로 돌아온 저희는 아버님이 남기신 유언을 살피며 하루 종일 부둥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왜 진작 말씀 안 해주셨는지 괜히 원망도 들고 아들을 생각하신 마음이 이해도 되면서 참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그 후 저희는 변호사를 통해 아버님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고 남편의 친어머니가 남기신 다른 유산의 존재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받게 된 남편은 그제서야 지난 세월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린다고 말했어요. 그래, 그럼 됐지. 우리도 이제는 지나간 일 생각하지 말자. 나도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다 좋아졌잖아. 앞으로도 그러면 되는 거야. 어차피 썩은 과일은 알아서 떨어질 텐데 그 여자가 무슨 짓을 했던 우리가 직접 복수할 필요는 없어. 우리는 더 이상 손 더럽히지 말고 우리 살 길 알아서 살면 되는 거야. 저희는 시부모님께 받은 유산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되었고 그 후로는
시모에 대한 일을 아주 잊으려 노력하며 마음을 편히 가지게 되었습니다. 덕분인지 몇 년 뒤에는 드디어 바라던 아이까지 갖게 되었고 행복한 새 가정을 꾸리게 되었죠.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행복에 저희는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저희가 행복을 누리는 동안 시모와 신우의 사정은 많이 달라진 듯 했습니다. 아버님이 그래도 살던 집 한 채는 시모 앞으로 해두셨는데 그걸로 먹고 살기 어려운 건지 아니면 신우이가 사고를 친 건지 시모가 그 나이에 청소일을 다닌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심지어 어디 병이 생겼는지 병원비를 빌리러 다닌다는 얘기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백수였던 신우이도 변변히 구실을 못하는 듯 나이든 시모만 고생인 듯 했습니다. 그걸 보니 제가 했던 말이 사실이었는지 시모와 신우는 알아서 죗값을 치르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더 이상 원망을 하지 않고 저희 인생을 꾸리며 행복만 생각하려고 합니다.